살다 보면 잊을 수 없는 순간,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위의 반대로 끝끝내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을 떠올리면 늘 미안하고 안쓰러운 감정부터 들곤 합니다. 제가 왜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절절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번 여기 털어놔 볼게요. 안녕하세요. 삶의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는 60대입니다. 저는 중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쩌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대기업처럼 그 규모가 크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나름 이 업계에선 잔뼈가 굵었다 할 만큼 회사를 키워왔거든요. 다만 여성 CEO라는 타이틀도 화려하고 집안 내력도 내력이다 보니 저를 고생 한번 안 해본 공주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저도 남들에겐 차마 말 못할 고충과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처음으로 마음을 주고 결혼까지 했던 첫 남편이죠. 그 사람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당시 친하게 지내던 동기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그 사람은 컴퓨터 쪽을 전공하고 있었지요. 저는 사실 남자에 그다지 흥미는 없어서 처음에 친구의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저희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소개를 해줘서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근데 만나보니 사람이 참 강단 있고 책임감도 있어서 호감이 생기더군요. 제 배경이나 집안의 돈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남자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친구들이 종종 저에게 부럽다고 말할 정도였고요. 장순아, 너 영석이랑 만난다며? 내가 너 집안도 돈도 안 부러운데 딱 그거 하나가 부럽다 얘. 너 영석이한테 잘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걔 진짜 사람이 진국이더라. 어딜 가도 진짜 친구며 선배며 후배며 하물며 교수님까지 걔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디 쉽니? 진짜 넌 복도 많다 얘. 저 역시 바보가 아니라 좋은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만난 그 사람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계속 만났습니다. 중간에 그 사람이 군대 갔을 땐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딴 마음 품지 않고 기다렸고요. 그 사람 역시 군대에 가서도 제게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고 그렇게 우린 마음을 키워나갔죠. 솔직히 우리가 계속 함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까진 말이죠. 참 기가 막혀서. 김장수, 너 엄마 이렇게 실망시킬 거야?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어? 엄마가 너 그러라고 그 돈을 들여서 대학 보내고 공부시킨 건 줄 알아? 하도 좋은 사람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길래 어느 집안 아드님인가 했더니만 뭐 집이 농사를 해? 그것도 뭐 크게 해서 이름 있는 집안도 아니고 시집 가면 애 낳고 고생 실컷 하면서 손가락이나 빨고 살게 생긴 집에 너 엄마 두 번 말 안 해. 당장 정리해. 네 아빠 아셔서 온 집안 발칵 뒤집고 싶은 거 아니면 마음 접어. 하지만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땐 어머니만이 계셨고 그마저도 좋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냉랭한 어머니의 반응에 곧장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 역시 어머니께 크게 꾸중을 들었죠. 사실 집에서 반대할 거란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께선 탄탄한 지지층을 가진 재선 국회의원이셨거든요. 외가 역시 지방에서 만석군이라 불릴 만한 부유한 집안이라 제 상대가 그 정도의 수준을 갖추길 원하셨죠. 하지만 저도 그 사람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기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잘 살 수 있다고 집안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달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일이 어머니를 거쳐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제 혼처를 깐깐하게 고르시던 아버지께선 그 사람의 집안이며 경제 사정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내 악담을 퍼부으셨죠. 어디서 쥐새끼 같은 게 감히 내 딸을 너 같은 놈한테 보내려고
내가 그렇게 장숙이를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언감생심 주제 파악도 못하고 어디 너 같은 놈이 내 딸을 넘봐? 넘보길. 장숙이가 너 따위랑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귀한 것만 보고 귀한 것만 먹여 키운 딸 자식이야. 고생이라곤 티끌만큼도 모르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어. 지금 당장은 네 놈의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중내산해할지 몰라도 결혼해서 평범한 서민들처럼 사는 걸 우리 장숙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차피 네 놈도 우리 집안 돈 보고 접근한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던진 봉투를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봉투 안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비참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죠.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좀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40년도 전의 일이니 지금으로 치면 1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강남의 아파트가 2천만 원 정도였으니 정말 큰 돈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망설임 없이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이렇게 말했고요. 아버님, 속상하신 마음 잘 압니다. 저라도 곱게 키운 딸이 어느 날 마음에 차지 않는 남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몹시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전 장숙의 가치가 이렇게 돈으로 해결될 만큼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으면 장숙인 저에게도 실망하고 아버님께도 실망할 거란 것도 아주 잘 알고요. 전 그 실망이 이 돈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걸 장숙이가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당시 전 아버지에 의해 집에 갇힌 상태였어요. 집에선 이럴 거면 차라리 유학이나 가라며 수속을 밟겠다 으름장을 두고 있었고 저는 저대로 그럼 이대로 아무것도 안 먹고 굶어 죽을 거라며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근데 밥을 먹지 않아 힘없이 축 늘어진 저를 불쌍하게 여긴 보좌관 아저씨가 저 이야기를 전해주시더군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 차라리 그럼 도망이라도 가라고. 이러다가 사람 잡겠다고요. 네, 전 그렇게 보좌관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몰래 집에서 도망치고야 말았어요. 그 사람은 처음엔 놀라며 절 집에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렇게 함께 지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도망친 저희 두 사람은 작은 월세방을 얻어 함께 살았어요. 혹시나 제 부모님이 절 찾을까봐 은행 거래도 하지 않았죠. 처음 도망칠 때 찾은 돈만 까먹고 살 수는 없으니 닥치는 대로 일도 했어요. 모든 게 너무나 좋았죠. 조금 불만이 있다면 저와는 다르게 그 사람은 혼인신고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도망쳐서 사는 것도 불효인데 나중에 정식으로 허락을 받으면 그때 하자며 저를 설득했죠. 하지만 제가 너무 저희 부모님을 얕봤던 걸까요? 다시 부모님을 마주할 날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2달 지났을 무렵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미 집 앞에서 절 기다리고 계셨죠. 저는 두 분이 절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곧장 뒤돌아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두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그러곤 제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셨죠. 장수가 애미애비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이제 이만하면 됐잖아. 내 영석군이랑 너를 허락하마. 내가 졌다 이거사. 이 야박하고 매정한 것 같으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집을 나가서 전화 한 통도 하지 않고. 그래 장수가 네 아버지께서도 허락하신다잖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반대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어? 영석군이랑 같이 들어와서 살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절대 허락하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언제 왔는지 그 사람도 제 손을 꼭 붙잡으며 부모님께 가보라고 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 달려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두 분 마음 아프게 할 줄 알면서도 못난 짓을 했어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두부 말씀대로 할게요.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부모님의 설득으로 저희는 소꿉장난 같았던 사랑의 도피를 끝내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고 정식으로 상견례도 하고 조촐한 식도 올렸죠. 제 사랑의 도피가 워낙 요란했던 탓에 결혼은 집 마당에서 일가 친척분들만 모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어렵사리 인정받은 관계니까 앞으로는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결혼은 더 현실에 가까웠어요. 처음 얼마간은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대로 이 순간들이 영원하기만을 바랬죠. 근데 남편이 그렇게나 참 온화하고 긍정적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달라지더군요. 늘 지쳐 보이고 예민해 보이고 밤에는 조금만 뒤척여도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지도 못했죠. 네, 누가 봐도 남편의 상태는 심상치가 않았어요. 어디가 아픈가 싶어 건강검진도 받아보게 했지만 건강하다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혹시나 집에서 나 몰래 이 사람을 괴롭히기라도 하나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제가 있을 땐 남편에게 어찌나 잘하는지 가끔은 부러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러냐고 혹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해달라 그렇게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혹시 어디가 안 좋아? 아니면 회사나 우리 가족들이랑 뭔가 문제가 있어? 자꾸만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여보, 나 너무 걱정돼. 어? 뭔가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 내가 도와줄 텐데 말도 없고. 여보, 나 당신 편인 거 알지?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기대도 돼. 당신 이러는 모습 지켜만 보는 거 나 너무 괴로워. 하지만 남편은 제게 끝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갈수록 사람이 메말라가고 회사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겠는지 가는 곳마다 몇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사실 돈이야 저도 잘 벌고 있었고 집도 여유가 있으니 남편의 실직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회사를 몇 번 그만두더니 나중엔 아예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더군요. 밥도 서재로 가져다 줘야만 먹고 잠도 거기에서 자고 저조차도 남편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꼴을 계속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문을 사이에 두고 남편에게 화를 내기에 이르렀고요.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야 내가 알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사과라고 고치든가 하지. 거기에 틀어박혀서 일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당신 마지막으로 머리 감고 샤워한 게 언제인지는 알아? 왜 멀쩡한 집에서 거지꼴로 그러고 있느냐고. 제발, 제발 나랑 병원이라도 가. 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정 불편하면 의사 선생님 이리로 모시고 올게. 당신 아직 잠도 잘 못 자잖아. 이러다 진짜 병 걸려 죽어. 제발, 차라리 나한테 화난 거면 욕이라도 하고 싸우기라도 하라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아느냐고. 내가 말한다고 대체 뭐가 바뀌느냐고. 곱게 자라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큰 당신이 날 이해할 수나 있어? 결국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야. 시끄러우니까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너도 너도 내가 한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너도 날 벌레같이 쳐다볼 거잖아. 아니라고 말해도 남편은 믿어주질 않았어요. 병원에 가자며 문을 억지로 따기라도 하는 날엔 서재에 있는 온갖 집기들을 집어던지며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해결하려 말을 걸 때마다 싸움만 커지고 그러다 저도 남편도 서로에게 할 말 못할 말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긋지긋해. 당신 이러고 있는 거 진짜 정 떨어지고 남 보기에도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러고 거기서 평생 살다가 늙어 죽을 거야? 그럴 거냐고. 그럴 거면 왜 살아? 차라리 나가 죽지. 왜 그러고 사느냐고 대체. 그래, 그게 네 진심인 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내가 진작에 알았다고. 당신 애들 같은 부류들은 다 똑같아.
사람 무시하고 나 같은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지. 너만 뭐 정 떨어진 줄 알아? 나도 후회돼.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내가 너무 멍청해서 스스로가 아주 역겨울 정도야. 알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또 들어야 하는 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죠. 지금까지 혼자서 잘 버텼는데 이제는 이 상황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기까지 했죠. 결국 전 평소 아주 친하게 지내던 의사 친구에게 연락했고 남편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느냐고. 아무래도 그냥 그렇게 대화로 풀릴 일이 아니니 억지로라도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전 곧장 다음 날 남편의 서재문을 뜯어내고 남편을 끌어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격렬하게 저항하고 화를 내다가 제 얼굴을 보고 조용해졌어요. 덕분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도 상담은 한결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저는 남편이 제가 있는 걸 불편해할 것 같아 잠시 자리를 피했고요. 그런데 상담을 끝내고 나온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혹시 최근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시면서 말이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가요?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하고 본인도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게 맞나요? 놀랍게도 남편에게 내려진 진단은 신경쇠약 신경증을 넘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대학에서 과대표를 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아우르고 이끌던 남자가 우울증도 모자라 대인기피증이라뇨.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게 틀림없었어요. 그동안 대체 왜 그러냐며 남편과 소리를 지르며 싸웠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왜 진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나 절절하게 후회되더라고요. 사람이 언제나 괜찮을 수는 없는 건데 아무리 남편이 강한 사람이라도 분명 힘든 순간이 있었을 텐데 저는 다시 문을 닫고 서재로 들어간 남편을 향해 문 너머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고. 미안해, 여보.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간 날 그렇게 생각해준 만큼 내가 먼저 당신을 알아줬어야 했는데 그동안 소리 지르고 화내고 답답하다고 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자. 어? 저는 내일 꼭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뒤돌아섰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안정이 필요하다는 선생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우리에게 내일도 모레도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비록 남편에게서 대답은 없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스스로 되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을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없더군요. 언제 나갔는지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조차 그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죠. 조그만 쪽지라도 남기고 갈 법한데 그조차도 없었습니다. 사라진 거라곤 남편 명의의 통장과 옷가지 몇 개뿐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경찰에 전화해 실종 신고라도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실종이 아니라 가출로 보이고 성인은 실종 신고가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그럼 가출 신고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성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생사 여부만 확인을 해줄 수 있다는 말만 하더군요. 사람을 찾아준다는 곳에 부탁도 해봤지만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고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찾았지만 마침내 연락이 닿은 건 무려 1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것도 전화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편지만 덜렁 도착했죠. 처음엔 누가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 남편이더라고요. 그 편지를 읽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남편의 편지엔 정말이지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충격적인 진실이 들어있었습니다. 난 당신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그 집에서 당신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날 사람 취급해주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도 정원사 아저씨도
그리고 운전기사 아저씨도 날 투명인간 취급했어. 내가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해주지 않았고. 근데 차라리 그건 견딜만 했어. 솔직히 나라도 내 딸이 가난한 집에 시집 간다고 하면 걱정부터 되고 화도 나고 답답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해했거든. 그래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언젠가는 또 인정해 줄 거라고. 나만 더 노력하면 된다고 그렇게 계속 되뇌었어. 근데 당신 그거 알아? 당신 집에선 애초에 날 인정해 줄 생각도 받아줄 생각도 없었다는 거. 집에서도 모자라서 밖에서까지 내 일과 주위 사람들 망치려고 들었어. 남편의 말에 의하면 집에서 일하는 고용인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남편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해요. 남편이 말이라도 걸라치면 갑자기 바쁜 척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눈앞에 사람을 두고도 없는 양 험담을 했다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건 견딜만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더 심한 일들이 밖에서까지 이어졌고요.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난 모든 업무로부터 배제됐어. 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한테 물었는데 다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뭔가 인정을 받으면 당신 집에서도 날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절망적이었어. 그래서 더 발버둥 쳤는데 할 일이 없으면 청소라도 해가며 어떻게든 그 상황을 헤쳐나가 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내 책상이 아예 사라지더라. 내 자리엔 아무것도 없는데 다들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 회사 동료들도 상사도 모두가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무실 한가운데 그렇게 사람을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웃고 일하고 또 밥을 먹으러 가고 부딪혀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를 안 하더랍니다. 그 하는 짓이 집이랑 너무 비슷해서 설마 설마 했는데 하루는 인사과에 있는 같은 학교 선배가 남편을 몰래 불러냈답니다. 그래서 선배가 도와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나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영서가 미안한데 그냥 사표를 써주면 안 되겠니? 네가 원하면 권고사직 처리로 할 수 있긴 한데 그럼 우리도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너 알지? 요즘 우리 회사 힘든 거 우리가 이래저래 지역회사 관련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있잖냐? 근데 그게 참 위에서 말이 내려온 모양이더라고. 널 내보내던지 어떻게 안 하면 앞으로는 힘들 거라고. 잘렸다고 하면 말 나오니까 네가 네 발로 나가게 하라고. 이게 참 말이 되나 싶고 그런데 위에서 까라니까 우리도 어떡하냐. 당장 우리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근데 너 김 의원님 사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혹시 장숙 씨랑 싸웠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가 상황을 영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한다. 어? 우리도 위에서 자꾸 쪼아대니까 죽을 맛이야. 남편은 그 길로 회사를 그만뒀고 다시 다른 회사로 들어갔다고 해요. 설마 그럴 리 없다. 뭔가 오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회사를 옮기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렇게 남편은 계속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대요. 나중엔 아예 남편이 일하는 업계에 소문이라도 났는지 아예 면접부터 거절당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남편은 그렇게 취직을 포기하고 서재에 틀어박히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서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외국 쪽과 계약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집에서의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남편을 사이가 아니라 고용인인 것처럼 하대하며 무시한 적도 있다고 해요. 특히 회사를 그만두고 나선 틈만 나면 남편을 불러다 온갖 잡일을 시키고 또 그 일을 트집을 잡아 악담을 퍼부었다고요. 집에서도 노는 백수 주제에 말만 번드르르. 자네, 우리 장숙이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우리 집이 잘 사니까 일 안 하고 그러고 살아도 되겠다 싶었나 보지? 버러지도 자네처럼은 안 살아. 알어? 아휴, 그 입에 들어가는 쌀이 아깝다, 쌀이 아까워. 장숙이한테 대체 뭐라고 사기를 쳤길래 이런 놈을. 요즘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면서 박씨 아주머니가 그러던데 자네 함부로 여기저기 안 다니는 게 좋을 걸세.
내 지금은 물증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걸리기만 하면 아주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런 악담을 들으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고 해요. 밥을 먹으러 주방에 내려가는 것도 괴로워 식구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나 밤늦게 몰래 내려가 먹어야 했다고요. 겨울엔 남편의 서재에만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덕분에 감기가 심해져서 폐렴이 되었고 그 탓에 심장에도 문제가 생겼다고요. 꼴도 보기 싫다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말라고 밖에서 문을 잠고 하루 종일 화장실에 못 갔던 날도 많았어. 내가 사람들이 없을 때 몰래 밥을 먹는다는 걸 알고 일부러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둔 적도 있었어. 당신만 포기하면 그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땐 아직 당신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어. 그래서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 사람을 마주하는 게 무섭고 말을 하는 것조차도 무서워서 당신까지도 무섭게 느껴졌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비웃고 조롱하는 것만 같았어. 그 외에도 제 부모님이 그 사람에게 저지른 악행은 끝이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내 부모님이 저지른 일인가? 차라리 거짓말이거나 이 편지가 꿈이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이건 그냥 범죄였어요. 남편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범죄예요. 그런데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참은 건 제가 제 가족들에게 실망하고 연을 끊을까봐 자신 때문에 가족에게까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더군요. 헤어져야 끝날 줄은 아는데 헤어지고 싶지 않아 견뎠고 더는 견디기 힘든 지경이 되어서야 용기가 나 그렇게 도망친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나와 많이 괜찮아져서 연락을 한다고 자신을 놔달라고 하더군요. 더는 저와 함께할 자신이 없다고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 그냥 이혼하자고요. 저는 남편의 편지를 읽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곧장 남편의 편지를 부모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사이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면 차라리 평생 허락하시지 말지. 왜 굳이 눈앞에 두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요? 그냥 안 보면 되잖아.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그렇게 사시면 되잖아. 아니, 그게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분가라도 시켜서 나가 살라고 하면 되잖아. 왜 굳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조건까지 걸고 들어오게 해선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들어요. 왜요? 왜? 장수가 네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분들이 아닌데 하면서도 그만큼 날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받아들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차라리 그때 영 끊고 살았으면 두 분에 대한 존경심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이젠 두 분이 제 부모님이라는 것조차 끔찍하게 느껴진다고요. 나 몰랐으면 몰랐을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못 살아요. 그냥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두 분이서 사세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저 오늘 죽었고 이제 두 분 딸이 아니니까 연락하지도 찾지도 마시라고요. 처음 남편을 반대했을 때도 부모님을 원망하긴 했지만 실망한 적은 없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모진 소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그리고 제 부모님이 그런 나쁜 짓들을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런 현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선 저를 찾아와 울며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존경심도 믿음도 신뢰도 전부 잃고 나니 부모 자식으로 지내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어요. 네, 저는 그 길로 부모님과 연을 끈다시피 하며 잠적했습니다.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문자를 하긴 했지만 그뿐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게 집을 나와 혼자 지내게 된 전 남편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그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미친 사람처럼 남편을 찾는 제게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만하라고 이혼하자고 하는 마당에도 안 나타나는 건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억지로 찾아서 사과를 하려고 하는 건 남편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거라고. 그냥 넌 네 만족감 때문에 사과하려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얼음물이라도 확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저라도 그런 사람들의 딸인 저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그렇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남편을 최대한 배려해서 제가 거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죠. 마침내 이혼이 마무리되었을 때 어찌나 허무하던지 저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제 인생에 들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좌절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근데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요란하고 사랑하고 이별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니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더라고요. 상대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간부였고 저 또한 그 회사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사람은 참 착하고 너그러워 많은 의지가 되었답니다. 제가 힘들 때면 항상 곁에서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조언을 아끼지 않았죠. 장숙 씨는 너무 많은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늘 안쓰럽고 마음이 쓰여요. 나라도 괜찮다면 도움이 되고 싶은데 모든 일이 전부 장숙 씨 때문은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아요. 어떤 일이든 결국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그 사람 앞에선 제가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만큼 참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나이 차이는 조금 났지만 참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시작했고 얼마 안 가 다시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50이 훌쩍 넘었던 나이였죠. 첫 남편과는 다른 의미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인간 대 인간으로 존경할 수 있었고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에겐 사별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둘 있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둘 다 성격이 좋아 절 잘 따랐고 저도 그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평소에 회사 창업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남편과 합심을 해서 지금의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인망 좋은 남편 덕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그 덕에 자리도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죠. 물론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좌절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믿은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죠.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꼽으라면 아마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일 거예요. 첫 남편에게 그런 죄를 짓고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지만 남편이 그러더군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그분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지 않을 거라고요. 내가 그분을 만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당신을 위해 인내하셨던 분이라면 지금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야. 그만큼 좋은 분이라고 당신 입으로도 말했잖아.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며 우리 살아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이요. 남편은 항상 나를 생각해주며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들도 어디 아픈 곳 없이 무럭무럭 자라줬고요. 회사 또한 중간에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가 좀 어려워지는 일이 있었지만 잘 극복했습니다. 남편의 지인 중 친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추천해준 제자 중 하나가 크게 활약했죠. 회사를 창업하고 4년째 되던 해 마침 다른 회사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잽싸게 스카웃을 했죠. 바로 그 직원이 이 사연의 또 한 명의 주인공이랍니다. 이름은 강은지 팀장인데요.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실력이 더 좋았어요. 여기저기서 수상한 경력도 많았고 다른 회사에서도 탐내던 인재였는데 남편 덕에 저희 회사에 끌어올 수 있었죠. 덕분에 저도 남편도 그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신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린 아가씨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했죠. 은지 씨는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해요? 이런 개발종 일이 어렵다고들 많이 그러던데 참 신기하기도 하지. 네,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무엇보다 전 훌륭한 스승님이 계셔서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제 아버지께서도 이쪽 일을 하셨거든요. 제 아버진 맥가이버 같은 분이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뭘 만들길 좋아하셨고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들도 딱딱 만드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세요. 어쩜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이런 싹싹한 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어서 자주 대화도 하고 친하게 지냈죠. 은지 씨는 우리 회사의 보배와도 같았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죠. 하는 일마다 마음에 쏙 들도록 일 처리하는 게 같은 여자가 봐도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 최연소 회사 팀장으로 임명을 해서 프로젝트를 총괄하도록 맡기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능력 위주로 승진을 시키는 게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우린 그 이후부터 더욱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죠. 회사 대표가 너무 친근하게 굴면 불편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은지 씨는 괜찮다고 해주더군요. 사실 홀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엄마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가끔은 시장 조사를 위해 함께 외근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가 정말 모녀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착각할 때마다 은지 씨가 진짜 모녀 사이인 척 장난도 많이 쳤고요. 아유, 따님이 아주 사모님 판박이네요, 판박이. 아빠가 서운하겠어요. 이렇게 예쁜 딸이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아서. 아빠는 오히려 좋아하시는걸요? 제가 엄마 닮아서 예쁘다고. 아빠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요. 말도 잘해. 사모님은 따님이 이렇게 성격도 좋고 애교도 많으니 심심할 틈이 없으시겠네요. 아유, 부러워라. 그게 얼마나 재미있던지 은지 씨가 그렇게 능청스럽게 대답할 때마다 제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있으면 또 불행이 찾아온다고 그랬나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시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제 두 번째 남편이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정확히 재혼을 한 지 9년 만에 61세 젊은 나이에 눈을 감게 되었어요. 항상 내 편이 되어줬던 사람, 항상 날 먼저 생각해줬던 남편은 그렇게 고통 속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죠. 저는 남편이 떠나기 전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제 아들들을 꼭 지키겠다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세상이 훤히 밝아 보이다 마치 어둠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죠. 많이 지쳐 있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바로 그때 제게 다가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은지 사원이었어요. 대표님, 이럴 때일수록 힘내셔야죠. 지금 대표님만 바라보는 직원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리고 대표님이 지켜야 할 자식들도 있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돌아가신 대표님도 이 모습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대표님. 참 당돌하기도 하고 직원들을 대표해서 용기 내서 말해주는 모습에 감명을 받기도 했죠. 은지 팀장은 정말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답니다. 마치 진짜 가족인 것처럼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 곁을 지켜주는데 정말이지 너무나 고마웠어요.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은지 씨를 며느리라도 삼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말이죠. 근데 말이 씨가 된다고 할까요? 제 큰아들은 제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은지 팀장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하다 글쎄 눈이 맞은 게 아니겠어요?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젊은이들이 내 아들과 은지 팀장이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 너네 언제부터 사귀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회사에서 연애질을 하고 있었어? 어머니,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들켜버렸네요. 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공과사는 구별해서 만날게요. 무슨 소리야? 그냥 떳떳이 만나. 난 너네들 만나는 거 대찬성이니까 예쁘게 만나도록 해. 은지 팀장도 그렇게 고개 숙여 있지 말고 평소처럼 당당하게 회사 생활하고. 알았지?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제 말에 둘 다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보기만 해도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바로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제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려는 거였죠. 바로 아들과 교제하고 있는 은지 팀장의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어요. 그게 어머니, 은지 씨 아버지께서 본래도 건강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나이 드시면서 고혈압도 오셨는데 합병증으로 몇 번 문제가 있으셔서 은지 씨가 고생도 많이 했고요. 병원에서 그것 때문에 조심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 은지 씨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추운데 밖에서 식물 돌보신다고 오래 계셔서 뇌졸중이 오셨다고. 저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전화했다고요. 듣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안 좋더군요. 저도 남편을 잃었던 터라 은지 씨의 심정이 어떨지 너무나 잘 이해가 갔죠. 그러니까 은지 씨가 우릴 도와줄 만큼 곁에서 지켜주고 함께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저는 곧장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빈소로 향했어요. 장례식장은 다신 가고 싶지 않았는데 또 발길을 향하니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은지 팀장 아버님이 있는 빈소에 다다랐는데 은지 씨 아버님의 이름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이름이 강영석, 강영석이라니. 그때까지만 해도 동명이인이겠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전 은지 씨 아버님 영정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걸 겨우 억누르고 다시 한번 사진을 봤더니 영정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오래전 저랑 이혼했던 제 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얼굴만 조금 늙었을 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얼굴 그대로였어요. 은지 팀장, 아버님이 정말 이분이셔? 이분이 맞냐고. 네, 대표님. 근데 왜 그러세요? 저는 은지 팀장에게 다시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능력 많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와이프 잘못 만나 온갖 역경을 겪은 사람이었죠. 영석 씨, 미안해요. 제가 죄인이에요. 부디 하늘에선 좋은 것만 보시고 아프지 마세요. 잠시라도 제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열을 하며 쓰러지자 은지 팀장과 아들이 놀라서 달려오더군요. 다들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한참을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울다가 겨우 대답했어요. 저기 저 사람이 내 첫 번째 남편이었다고. 내가 평생을 미안해했던 그 사람이라고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은 은지 팀장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니 한참을 울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럼, 그럼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그분이시라 말씀이신가요? 제 아버지와 결혼을 했었던 분이 대표님이시라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리워하셨던 그분이요? 전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절 미워했으면 미워했지 그리워하진 않았을 거라 말했지만 은지 씨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그런 말씀은 없으셨다고. 제 덕에 자신도 그 사람의 딸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더니 은지 씨가 그러더군요. 사실 자기는 그 사람의 친딸이 아니라고. 어렸을 때 길을 잃었는데 그때 입양된 거라고 말이죠. 사실 제 진짜 부모님은 절 버렸어요. 고아원에서 매일같이 울고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절 안아준 사람이 지금의 아버지세요. 아버진 평생 저를 위해 사셨어요. 오직 저뿐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술을 드실 때마다 한 사람을 언급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표님이라니. 은지 팀장도 제게 그렇게 말을 하며 눈물을 훔치더군요. 인연도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은지 팀장은 제게 수첩을 하나 건넸습니다. 은지 씨가 준 수첩을 읽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수첩 가득 빼곡하게 적힌 글 하나하나가 제 감정을 북받치게 했죠.
그 안에 적힌 건 일기 혹은 메모 같은 것들이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저희 집을 나오고 난 뒤의 일들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 가족에게 그렇게 수모를 겪고도 그 사람은 저와 제 가족을 용서했더군요. 장수가 오늘 그 사람들이 내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며 찾아왔어. 꼴도 보기 싫어서 내쫓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당신만 떠올리면 그게 잘 안 돼. 그도 그럴게. 나도 그때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너무 많더라. 사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난 당신에게 화풀이 했어. 처음부터 그냥 사실대로 말했다면 당신은 날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줬을 텐데 내가 너무 바보같이 굴었지. 당신이 나 때문에 계속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 가지며 살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러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데 이젠 당신과 연락할 길도 없고 너무 늦어버렸네. 그냥 멀리서나마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해. 나 같은 거 있고 죄책감도 갖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바보같이 착한 그 사람은 오히려 절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것 말고도 저에 대한 그리움, 한 번은 꼭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야 만나게 되다니 참으로 세월이 원망스러웠어요. 자기 몸이나 챙길 것이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왜 제게 그렇게 미안해했는지 한심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또 고맙고 마음이 정말 복잡하고 온갖 상념이 밀려왔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눈물은 멈추지 않고 아들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그야말로 당혹스럽고 난감한데 은지 팀장이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러더군요. 제 아버진 마지막에 대표님을 만나 기분이 아주 좋으실 거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영석 씨, 걱정하지 말고 편히 눈 감아요. 은지 씨는 내가 내 딸처럼 아끼고 돌볼게요. 내가 당신에게 지은 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잘할게요. 꼭 지켜봐 주세요. 저는 그렇게 두 번의 결혼을 했지만 감사하게도 참 좋은 남편들을 만난 것 같아요. 항상 나를 생각해줬던 첫 번째 남편, 또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귀한 자식들을 보내준 두 번째 남편. 이 두 사람은 비록 지금은 멀리 하늘나라로 갔지만 두 사람이 남긴 보물들은 제게 살아가는 이유이자 존재이기도 하답니다. 그 후 얼마 있다 은지 팀장과 제 큰아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은지 팀장을 제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컸던 전 결혼을 일사천리로 진행했어요. 물론 두 사람도 제 뜻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은지 팀장은 제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어머, 이게 뭐야? 언제 이렇게 준비했어? 아유, 맛있겠다. 어머님, 약 챙겨 드셨어요? 오늘도 안 챙겨 드시면 저 삐질 거예요. 자, 어서 드세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아주 우리 며느리 때문에 대충대충이 없어요. 고맙다, 고마워.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저에게 잔소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잔소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에도 활기차고 좋은 에너지만 뿜어주는 것 같아 열 며느리 부럽지 않네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슬슬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해서 힐링도 할 겸 둘째 아들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온천 여행도 다녀올까 계획 중이고요. 앞으론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식의 행복이라면 자신이 행복할 선택 말고 자식이 행복할 선택을 존중해야 하니까요. 어쩌면 가족 간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은 그게 시작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제 부모님의 일을 거울 삼아 똑같은 실수는 부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